서울에서의 새로운 시작. 어린 시절 저는 늘 대구의 작은 골목길을 뛰어다니며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커다란 꿈을 품고 자랐습니다. 그때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제게 언제나 특별한 동경의 대상이었죠. 어머니의 작고 소박한 분식집에서 일손을 돕다가도 텔레비전 뉴스에 서울거리가 비치면 언젠가 저곳에서 멋지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입시와 취업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친구들은 대부분 고향에 남았지만 저는 남달랐습니다. 서울에서 내 가능성을 시험해보고 싶다. 이 마음이 너무 단단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한 적도 많았습니다. 대학 진학을 계기로 처음 서울에 발을 디디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우면서도 설렜습니다. 바삐 움직이는 지하철과 끝없이 이어진 빌딩 숲, 사람들의 빠른 걸음과 다양한 억양의 말투, 이 모든 게 저를 압도하면서도 마치 새로운 세상을 만난 듯한 기분을 들게 했죠. 당시 고향 친구들과 통화할 때마다 서울이란 도시의 냉정함과 익명성, 기회의 가능성에 대해 한참 힘주어 이야기하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가기로 결심했던 결정적 계기는 버는 부모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구에서는 생활비를 조금만 아껴도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지만 서울은 모든 게 다르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서울행 기차를 타던 그날 가방 하나에 옷 몇 벌, 서투른 자기소개서와 꿈틀대는 희망만을 챙겨 떠났던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처음 서울에 정착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고단했습니다. 고시원에서 시작된 자취생활, 익숙치 않은 매연 냄새와 바쁘게만 보여서 쉽게 다가설 수 없는 이웃들, 하루하루가 작은 도전이었고 모든 것이 시험 같았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보며 수많은 이력서를 뿌렸고 작은 배달 아르바이트나 학원 강사, 가끔은 편의점 야간 근무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그 시절 남들보다 더 씩씩할 수밖에 없었던 저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이 도시에서 살아남은 사람만이 진짜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서울 생활 초반에는 자주 좌절과 두려움이 밀려오곤 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이 선택이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도 많았죠. 하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고향에서 응원해주는 가족과 친구들의 목소리, 그리고 스스로에게 걸었던 다짐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스스로 주문처럼 외웠습니다. 때로는 강남, 거리에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며 언젠가는 나도 저런 멋진 직장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일하고 싶다고 상상해보기도 했습니다. 결국 서울이라는 도시는 누군가에게는 차갑고 냉정할 수 있지만 저에게는 배움과 성장, 희망을 품을 수 있는 특별한 땅이었습니다. 꿈을 향해 달리는 수많은 청년들 틈에서 나만의 길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좌절, 그리고 아주 작은 성공의 성취가 반복되는 시간. 그게 바로 저의 서울에서의 새로운 시작이었고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과 운명 같은 만남. 서울 생활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도 생계에 대한 불안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매달 겨우 생활비를 충당하고 시간을 쪼개어 취업 준비를 병행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죠. 초조함과 조급함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만 어느 순간 나 스스로 이렇게만 지내서는 더 이상 바뀔 수 없다는 현실 자각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된 직장에 안착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때쯤 우연히 알게 된 금융기업의 대규모 채용 공고가 제 인생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운 좋게 서류 심사를 통과했고 긴장되는 면접장에서 당당하고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수많은 지원자들 사이에서도 실패해본 경험이 오히려 내 강점이란 각오로 질문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았죠.
몇 주 후 드디어 합격 통보를 받았던 그 순간의 희열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출근 첫날 탁 트인 오피스 건물과 분주한 사무실 풍경이 낯설면서도 흥분을 자아냈습니다. 이제는 비정규직이 아닌 적은 월급이라도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정기직 신분이 되었다는 사실이 마치 어른이 된 듯한 자부심을 느끼게 해줬죠. 사내 문화가 익숙해지기까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선배들의 세심한 조언과 동기들과 함께 쌓아가는 일상은 하루하루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시작 속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김영수. 당시 엔지니어링 부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죠. 첫 인상은 꽤 조용하고 차분한, 하지만 묘하게 주변을 따뜻하게 밝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직장에서 만나는 남자들과는 달리 그는 항상 업무뿐만 아니라 후배들의 고민에도 귀 기울여주는 진중함을 지녔죠. 처음에는 단순히 잘 챙겨주는 선배 정도로만 여겼지만 프로젝트를 함께 맡으면서부터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서류 작업에 막혀 머리를 감싸주인 저에게 밤늦게 혼자 남아있지 말고 도움 요청해도 된다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회식 자리에서 조용히 챙겨주는 세심한 배려, 커피 한 잔의 여유마저 공유하던 따뜻함 속에서 점점 호감이 싹 텄습니다. 그 시기 회사는 연말 대형 입찰 프로젝트로 매우 분주했고 매일 야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영수 씨와 저는 팀을 이루어 밤새 전략을 짜고 실무를 돌보며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기대는 존재가 되어갔죠. 어느 하루는 퇴근길에 함께 서울숲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그는 제 작은 고민까지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한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은 바쁜 일상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도 반복되는 고단함도 모두 견뎌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직장이 단순한 생계의 공간을 넘어 저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사랑이 자라나는 곳이 된 셈이었죠. 운명처럼 찾아온 첫 회사와 그곳에서 마주친 누군가. 이것이 제 인생의 한순간을 완전히 달라지게 했음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하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매일이 낯설고 어색한 서울 생활 속에서도 나도 누군가의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구나 라는 믿음을 다시 갖게 해준 소중한 만남이었습니다. 늦은 결혼과 새로운 가족으로의 첫걸음. 사람들은 흔히 결혼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로 꼽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30대 후반이 되어서야 마침내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늦은 결혼이라 불릴 수 있었지만 오히려 서두르지 않고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며 신중하게 내린 선택이었기에 여러모로 저에게는 더더욱 의미가 있었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주변 또래들보다 훨씬 늦은 나이에 결혼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오래 기다린 건 아닌가, 혹시 서둘러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였죠. 하지만 저는 한 번의 실수나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인생관과 가족, 일상, 가치관을 충분히 공유하고 진정으로 나와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긴 후에야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오랜 싱글 생활을 하면서 쌓였던 자유로움과 개인적 습관들을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더군요. 웨딩 촬영, 청첩장 돌리기, 양가 만남, 결혼식장 고르기 등 수많은 과정에서 새로운 가족과의 가치관 차이, 생활 방식의 차이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마련이었습니다. 당시 예비시댁의 전통적인 분위기와 저희 친정의 다소 자유로운 가풍이 부딪히기도 했죠. 사소한 식사 자리에서도 저는 서로의 입장 차이, 기대의 다름을 온몸으로 체감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결혼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인 영수 씨의 가족은 유난히 형제끼리 우애도 깊고 집안 행사나 명절에는
무게감이 상당한 전통적인 분위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럿이 모인 시댁 식탁에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을 때 저는 어색함과 긴장, 설렘이 공존하는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시부모님과의 첫 만남에서는 많은 것을 배우려는 자세로 임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께서는 엄격하면서도 마음이 따뜻한 분이셔서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지거나 저의 생각을 말할 때마다 진지한 눈빛으로 들어주셨죠. 때로는 기존 며느리들 그리고 시누이, 동서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자니 나름의 입성 테스트와도 같은 순간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표출하지는 않지만 과연 형님, 새언니, 가족 스타일에 잘 어울릴 수 있을까? 라는 장난스러운 호기심과 무언의 견제들이 공존했습니다. 특히 여자들이 모이는 주방에서의 첫날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받은 신혼 살림을 꺼내어 시어머니 앞에서 조리를 시연하다 보니 동서들과 시누이들의 눈길이 자연스럽게 저를 따라 움직였죠. 작은 실수 하나에 이목이 집중되는 느낌에 순간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스스로를 다잡으며 난 잘할 수 있다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행복의 크기도 커지는 대신 마음 한켠에서는 그동안 익숙해진 혼자만의 자유, 부모님 곁에서 누렸던 딸로서의 편안함이 그리워질 때가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든든히 응원해주는 남편 덕분에 모든 변화와 낯섦을 차츰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또 새로운 가족에 최선을 다해서 적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중 특히 시아버지께서는 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셨습니다. 전통적인 가부장적 이미지와는 달리 직업 여성으로 성장한 저의 과거를 존중하고 저 자신만의 커리어를 이어가기를 응원해 주셨죠.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 남편의 형제, 자매,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모인 대가족의 분위기 속에서 저 자신도 자연스레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조금씩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결혼이었기에 오히려 더 단단하고 소중한 다짐을 품은 것도 사실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 서로 경험을 존중하며 새로운 가족 문화와 울타리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저에게 커다란 성장의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내가 주체적으로 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늘 고민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시댁과 친정의 경계를 넘나드는 방법, 그리고 나 자신을 잃지 않는 현명한 지혜를 배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단 둘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공간에서 때로는 조용히 함께 걷기만 해도 불안했던 마음이 채워지고 서로를 향한 믿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아내라는 호칭만이 아닌 새로운 가족의 맏며느리로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고 이 특별한 인연의 시작에 매순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즈 동서들과의 관계에 결혼하여 새로운 가족에 들어오는 순간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하게 되는 것이 바로 동서들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저 역시 결혼 전에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마치 친자매처럼 수다를 떨고 어려울 때 서로를 의지하는 환상적인 동서지간을 꿈꿨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 경험한 동서들과의 관계는 때로 지극히 현실적이었고 그 안엔 조심스러운 탐색과 은근한 경쟁, 그리고 아주 조금의 견제와 따뜻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저희 시댁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터줏대감처럼 자리를 지켜온 두 명의 동서가 있었습니다. 큰 동서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서 집안 살림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었고, 둘째 동서는 유쾌하고 활동적인 성격으로 집안 행사 때마다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도맡았습니다. 저는 맨 마지막에 들어온 다소 어색하고 수줍은 그리고 아직 미완성된 막내 동서였죠. 처음 동서들과 마주한 날 소소한 자기소개와 함께 서로의 가족사, 취미, 좋아하는 음식까지 파고드는 질문들이 오갔습니다. 대화 흐름은 부드러운 듯 했지만 중간중간 미묘한 신경전이 스며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서울 생활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시골에서 서울로 시집 올 때 정말 고생 많았거든요. 혹은 어머, 우리 형님은 명품 가방에 관심이 없으시네요. 자연스러워서 더 멋져요. 하는 식의 얘기들입니다. 일상적 수다 속에
상대방의 가치관이나 위치, 취향을 슬쩍 확인하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졌죠. 시간이 지나면서 동서들은 각자의 영역 안에서 나름대로 견고한 질서와 암묵적인 규칙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 행사가 있을 때나 시댁 식사를 준비할 때 큰 동서가 전체를 지휘하면 둘째 동서는 재치 있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고 뒷설거지나 잔심부름을 자청해야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막내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도 저만의 역할과 이미지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동서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힘겨웠던 점은 바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오랜 미혼 생활 때문에 개인주의적이고 자유로운 생활을 선호했지만 동서들은 시댁이라는 집단의 전통적 룰에 더 익숙했죠. 그래서 작은 결정 하나에도 의견 충돌이 잦았습니다. 집안 선물 준비, 음식 메뉴 선정, 설날과 추석 때 첫째 며느리로서의 책임 등등. 한 번은 명절 음식 분담을 두고 대놓고 불평을 하거나 제가 만든 반찬에 대해서나 연휴 스케줄에 대해 은근히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 역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내가 가장 힘든 건 나뿐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니 동서들 역시 각자의 사정과 부담을 쌓아가고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둘째 동서가 혼잣말처럼 사실 가장 서운한 건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가족 때문에 포기한 게 많아 라고 털어놓으니 그제야 서로의 결핍과 아픔에 공감하게 되었죠. 물론 여전히 가끔은 동서들끼리 은근히 비교하거나 작은 칭찬 속에 뼈 있는 말을 섞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많이 예뻐지셨어요. 다이어트 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제 생활 습관을 슬쩍 묻는 식입니다.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주고받다 보면 사소한 경쟁심이나 질투가 싹트기도 하지만 동시에 서로의 어려움을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이라는 독특한 유대감도 형성됩니다. 특히 힘들고 외로운 일이 있거나 시댁 어른들의 요구가 지나칠 때는 동서들끼리 소곤소곤 모여 같은 편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누구보다도 그 힘듦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소주 한 잔 기울이며 그래도 우리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야 라고 웃으며 의지하게 되는 순간 사실 가족이라는 건 이렇게 서로를 다독이며 살아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동서들과의 관계를 무작정 이상화하지도 위축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불공평할 수 있지만 반대로 서로를 진짜 사람으로서 바라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따뜻한 손길이나 뜻밖의 공감이 쌓입니다. 그 덕분에 저 역시 적당한 거리감과 작지만 진심 어린 배려로 우리 가족의 한 구성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나와 다른 3명의 여자들과 점점 자연스럽고 때로는 묵직하게, 때로는 유쾌하게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가끔은 미운 마음이 돌아오더라도 결국엔 가장 먼저 연락해 챙기고 안부를 나누는 존재가 동서들이 되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시댁의 압박과 사고방식의 차이.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두 사람만의 만남이 아니라 두 집안의 문화와 가치관이 부딪히면서 새로운 관계의 맺음이 시작되는 일이라는 걸 저는 결혼 후 진하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댁이라는 공간에서 마주하는 압박감, 그리고 나와는 너무나도 다른 사고방식의 차이는 때로는 나를 성장시키기도 했고, 때로는 한없이 벽에 부딪히는 좌절감을 느끼게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집안은 오랜 전통을 중시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강한 유대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한국형 대가족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따스하고 온정적이지만 각종 집안 행사나 명절 등 중요한 순간이 되면 그 정이 오히려 의무와 기대로 변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예 중 하나가 가족회의 때마다 자연스럽게 나누어지는 역할 분담, 집안 살림과 의전, 손님 접대에 대한
무언의 압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 전날이면 대가족 전체가 시댁에 모여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겉으로는 다 함께 모여 한가족처럼 웃으며 일하는 분위기였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누가 상을 차리고 누가 고기를 굽고 누가 전을 부치고 누가 설거지를 맡는지 이미 서열과 역할이 정해져 있는 듯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첫째 며느리인 저에게는 마치 감독 역할이 주어졌고 저보다 먼저 시집온 두 명의 동서 그리고 시누이와도 눈치를 주고받으며 작게 크고 해야 할 일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나중에 적응하면 좋아지겠지 하고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특히 개인주의적이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성장한 저와 시댁 식구들 사이에는 삶을 대하는 자세에서부터 큰 시각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나 자신의 행복, 꿈, 자아 실현의 한 방식으로 여겼고 삶도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견디지 말고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댁 어른들은 언제나 가족의 안녕과 명예, 집단의 조화와 위계를 첫 번째로 주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남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며느리는 시부모를 내 부모처럼 섬기고 시가에 빛이 되도록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 여자는 좀 희생할 줄 알고 가족을 위해 참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 한편에 무거운 돌을 얹은 듯 숨이 막혔습니다. 시댁의 경제관 역시 저와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저는 필요한 만큼 검소하게 살고 잘 번 돈은 자신의 성장이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우선 투자해야 된다고 믿었죠. 반면 시댁은 집안 전체가 잘 살아야 나도 잘 산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명절, 제사, 생일 등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크든 작든 각자 돈을 내고 사소한 집안일에도 모두가 힘을 보태야 한다는 암묵적 규칙이 있었습니다. 교육, 부동산, 자녀 양육관에도 뚜렷한 세대 간 단절이 보였습니다. 저는 내 아이는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찾으며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길 바랐지만 시댁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그리고 무엇보다 집안의 보탬이 되는 훌륭한 자녀상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명절뿐 아니라 평소에도 은근히 저를 옥죄는 압박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퇴근이 늦거나 힘든 하루를 보냈을 때 아무리 힘들어도 남자는 밖에서 여자는 안에서 각자의 소임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 는 식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아이 교육도 집안 꾸리기도 어른 봉양도 모두 며느리의 몫임을 또 한 번 일깨워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네가 엄마 노릇, 아내 노릇, 며느리 노릇 다 잘해야 집안이 흥하는 거란다. 남자들 불러다 먹이고 어른들 차리고 남은 것 정리하는 게 원래 며느리 목 아니겠니? 이렇듯 자연스럽게 재생산되는 여성적 역할에 둘러싸여 있자니 제 존재의 경계가 흐려지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특히 시댁 어르신들은 여전히 자식들, 형제, 자매, 며느리들 모두가 한 집에 모여 오순도순 살아가는 것을 이상적인 삶으로 여겼고 어린 손주들도 전통을 지키며 예절 바르게 크길 기대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고 느끼기도 했지만 동시에 나만의 공간과 나다움에 대한 갈망도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가족의 결정이 공론이 아닌
협의된 강요처럼 느껴질 때였습니다. 아이 학교 문제, 가족 여행, 집 리모델링, 친정 행사 참석 등 작은 사안 한 며느리임에도 불구 어떤 때는 영원한 외부인처럼 느껴졌고 입 밖으로는 말 못했지만 내면의 반항심과 답답함이 쌓여갔습니다. 여기서 더 복잡한 문제는 바로 육아와 일, 가족 간섭, 세 가지가 동시에 덮쳤을 때입니다. 현대적인 직장 여성으로서 겪는 경력 단절의 두려움과 나도 내 인생에 욕심내고 싶다는 열망, 그리고 시댁의 가족 중심 사고와 전통적 여성상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순간, 저는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일 만큼 바쁜 날, 그래도 넌 가족이잖니 라는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 울림이 되는지, 그리고 나와는 결코 같아질 수 없는 시댁의 감정선에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수십 번씩 마음속으로 갈등과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때로는 남편에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여보, 나한텐 아직 시댁이 조금은 낯설고 때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내가 무심코 넘기는 말이나 분위기도 나는 쉽게 상처받거든. 남편은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면 나보다 시부모님의 기분을 더 살피고 분위기를 맞추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건 꽤 오래된 한국 남성의 효자의식과 가부장적 가족관계 속에서 길들여진 것이기도 하겠죠. 시댁 동서들과의 미묘한 신경전도 이와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집에서 더 많이 도와줬는가? 누가 더 좋은 선물을 준비했는가? 명절 음식은 누가 더 잘했는가 같은 사소한 문제에서조차 경쟁 아닌 경쟁, 비교 아닌 비교가 자연스럽게 벌어졌고 동서들끼리는 겉으론 급한 일 없다는 듯 웃으면서도 은근히 서로의 사정을 엿보며 마음의 거리를 재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면 여자라는 존재로서 또 막내 며느리로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부담이 얼마나 큰지 절감하곤 했습니다.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압박이 궁극적으로는 시댁 사람들 역시 가족 안에서 역할을 잃거나 인정받지 못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자신들이 지켜온 삶의 방식이 흔들릴까봐 갖는 방어적 태도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자들은 효자, 가장, 아들로서 사회적 신분을 감당해야 하고 여자들은 좋은 며느리, 현명한 아내, 다정한 엄마로 살아가야 하니 그 안에서 약간씩 방향이 뒤틀리면 그 화살이 가장 약한 고리에게 돌아가 실제 말을 거는 타인이 모두 나의 적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시댁과의 충돌, 그 본질은 단지 서로 다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으려는 문화와 세대의 뿌리 깊은 습관, 서로 얽힌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느린 변화의 리듬에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매번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가족 문화와 시댁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서로를 덜 상처 주며 잘 지낼 수 있을까?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때로는 단호하게 내 주장을 표현하며 나 역시 나만의 삶을 지키는 동시에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목도 다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결국 결혼은 사고방식이 다르고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반대인 사람들이 끊임없이 타협하고 배우며 상처받으면서 조금씩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긴 여정인 것 같습니다. 시댁의 압박, 그리고 서로의 생각 차이가 주는 고통과 성장, 은근슬쩍 드러내지 못하던 내 진짜 마음까지 이제는 조용히 나만의 언어로 기록하고 서로에 대해 이해해 나가려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내가 버티는 이유, 내가 원하는 가족의 모양에 대해 천천히 또 단단하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결혼식 당일의 도전과 성장. 결혼식은 누구에게나 특별하면서도 잊지 못할 순간일 것이다. 하지만 내겐 더 많은 시련과 도전이 숨어 있었던 하루였다. 오랜 준비 끝에 맞이한 그날, 새벽부터 화장과 준비로 쉴 틈이 없었다. 이른 아침
호텔 예식장에 몰려든 친인척, 친구들, 그리고 시댁 식구들. 드레스 피팅룸에서부터 이미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 중에서도 내게 가장 신경 쓰였던 것은 바로 2명의 동서들이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던 날을 떠올린다. 나는 기품 있지만 장식이 화려하지 않은 클래식한 드레스를 골랐다. 하지만 동서들은 키에 비해 라인이 너무 두드러진다. 얼굴이 하얘니까 레이스가 더 잘 어울릴 텐데 라며 은근히 내 선택을 폄하했다. 큰 동서는 드레스를 삐딱하게 바라보다 그래도 신부니까 예쁘게 봐줄게 라고 말했고, 둘째 동서는 사진 찍게 걱정 많이 해야겠네. 드레스 구김 잘 가겠다 며 웃었다. 순간 속이 쓰렸지만 곁에 있던 남편 영수 씨가 네가 제일 예쁘다. 오늘은 내 날이니까 남 신경 쓰지 마. 라며 손을 꼭 잡아줬다. 그 한마디가 온종일 내 마음의 기둥이 되어주었다. 예식 전 리허설에서 양가 부모님 인사, 사진 촬영, 음향 점검, 피로연 안내까지. 시집 식구들의 특유의 꼼꼼함에 또 한 번 당황했다. 큰동서는 식순이나 신부 측 하객 자리를 두고 우리 집안 어디 가도 이런 거 신경 다 쓴다고 계속 조언했고, 둘째 동서는 친정 어머니가 준비해온 전통 떡 아니잖아 라며 뒤로 돌렸다. 친정, 친척 몇몇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잠시 서운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나 역시 속으로 울컥했지만 결혼식 날에는 말을 아끼자는 약속을 떠올리며 꼭 참고 미소를 지었다. 식장 대기실은 꿈과 현실이 뒤섞인 환장이었다. 꽃다발을 정돈하며 거울 앞에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니 동서들이 또 신부 머리 스타일 괜찮은 거 맞아? 아까부터 화장이 덧칠되는 것 같으니 덜어내자. 괜히 유난 떨는 사진 이상하게 나온다. 등등 온갖 말이 쏟아졌다. 촬영 스태프가 중재하러 들어오면 뒤로 빙그레 웃지만 돌아서면 소근소근 대화가 이어졌다. 그 미묘한 분위기에 나는 떨림과 동시에 또 다른 다짐이 생겼다. 내가 흔들리면 당사자인데 내가 내 편이 되어야지. 본식이 시작되자 하객들의 축복 소리, 플래시, 연주, 사회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입장 전 예식실 문 앞에서 잠시 혼자 남겨진 순간 나는 내내 밀려난 듯 했던 마음을 내 뱃속 깊이까지 들이키며 이제야 진짜 내 결혼이 시작되는구나. 나는 각성을 했다. 버진로드를 걷는 동안 두 눈에 눈물이 그렁거렸지만 나는 내내 미소를 잃지 않았다. 남편이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내밀어 줄 때 그 모든 불편함과 갈등이 희미해지는 듯 했다. 피로한 자리에서 동서들은 다시 신부 측 손님이 많아 준비가 잘 안 됐다. 케이터링 음식이 덜 나왔다. 등등 끝없는 잔소리를 이어갔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오늘의 주인공은 네가 맞다. 외모, 옷, 준비 모든 게 내 며느리답다. 며 한마디로 주위의 공기를 단숨에 정리해 주셨다. 그 순간 나는 정말로 가족이 되는 의미를 또 한 번 온몸으로 느꼈다. 식이 모두 끝나고 부케를 들고 사진을 정리하며 어색하게나마 동서들과 마주했다. 그들의 표정엔 여전히 미묘한 질투와 견제가 남아 있었지만 나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오늘 나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나 부족한 점 많으니 잘 부탁해. 조금 늦게 마음을 풀 수밖에 없었지만 거기서부터 우리 관계는 새로운 출발선에 선 셈이었다. 돌아오는 신혼 첫날, 하루 중 겪었던 서운함, 울분, 설렘, 아련함, 시신함 한꺼번에 떠올리며 남편에게 말했다. 오늘 내 덕분에 흔들리지 않고 내 감정도 지킬 수 있었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내 자신을 믿고 우리 둘이 서로 버팀목이 될 거야. 결혼식의 파고를 넘으며 나는 진짜 성장을 했다. 그날의 해프닝이 이어주는 뿌리가 되었다.
러시의 설계와 남편의 신뢰, 결혼 후 새로운 가족의 삶에 적응하면서 나는 내 꿈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조심스럽게 세우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그저 하루하루 치열하게 버티는 일상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젠 나만의 비전과 목표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여유가 조금씩 생겼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늘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라는 불안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이런 내 고민을 처음으로 진솔하게 털어놓은 대상은 다름 아닌 남편, 영수였다. 결혼 전부터 그는 늘 긍정적이고 묵묵하게 내 옆을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였다. 그러나 결혼 후의 동반자 관계는 새로운 책임감과 현실적인 무게를 동반했다. 내 꿈을 존중받으면서도 그에게 부담을 주지는 않을지, 내가 무언가 큰 변화를 선택하면 우리 가족이 흔들리지 않을지 두려웠다. 어느 겨울 저녁, 나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오랜만에 속 깊은 대화를 시도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나는 작은 목소리로 내 속마음을 꺼냈다. 영수야, 나는 예전부터 언젠가 내 가게를 갖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어. 꼭 화려하거나 큰 사업은 아니더라도 나만의 공간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로 누구에게도 미안하지 않으면서 일하고 싶어. 혹시 내가 그런 꿈을 꾸는 게 무책임하게 느껴지지는 않아?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특유의 조용하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답했다. 네가 원하는 거라면 나도 응원해. 우리 공동의 목표로 삼아도 돼. 물론 과정이 쉽진 않겠지만 실패라도 그 모든 경험이 우리 미래에 도움이 될 거야. 나도 당장 내 능력의 한계가 느껴지고 불안할 때가 있지만 네가 내 곁에서 한 발짝 내딛는 모습이 내게도 큰 힘이 돼. 그러니 우리 서로 의지하며 함께 가자. 이 말을 들으니 그동안 내 마음 한켠에 얹혀있던 두려움과 죄책감이 조금은 녹아내렸다. 둘이서 함께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거구나. 꼭 혼자 감당할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일로 만들면 뜻밖의 용기도 생기는구나 싶었다. 우리는 그날 밤 내 가게를 꾸리는 시나리오부터 둘이 맞벌이하며 성실하게 저축하는 방법, 당장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천천히 준비하는 전략, 실패했을 경우엔 어떻게 리스크를 최소화할지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짰다. 특히 남편은 자신의 급여와 복지, 그리고 우리가 한 달에 어느 정도씩 투자할 수 있을지 자세히 따져보았고, 나 역시 기존 경력을 활용해 지인 네트워크를 어떻게 넓힐지, 필요한 공부를 언제부터 시작할지 세부 일정표를 노트에 일일이 적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부부는 서로가 현실적인 동반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막상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가족이나 주변 시선까지 모두 만족시키기는 어려웠다. 시댁 어르신들도 안정적인 게 최고, 여자는 흔들리지 않아야 집안이 편하다, 실패하면 어쩌려고 그러냐는 식으로 걱정 반, 반대 반 의사를 밝혔다. 특히 동서들은 직장맘이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선택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고, 친정 식구들도 한 번쯤은 괜히 고생 늘리는 거 아니냐며 나를 말렸다. 이럴 때마다 나는 남편과 마음을 재정비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나의 선택을 지지하진 않아.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믿는 길을 가는 거고 그 책임도 우리가 같이 져야 해. 남편의 말 덕분에 단단해졌고 나도 작은 용기를 보태 누구의 인생이 아닌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준비 과정에는 숱한 좌절과 갈등도 있었다. 예산이 부족해지면 다시 계획을 수정했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부부는 밤늦게까지 의견 충돌을 거듭했다. 가끔은 남편조차 괜히 우리 가정 경제를 흔드는 것은 아닐까, 네가 지치면 어떡하지? 라며 불안해했다. 그럴 때면 나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매일 회사만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의 색깔로 무언가 이뤄보는 거야. 혹시 실패해도 나는 내가 선택한 걸 후회하지 않을 거야. 라고 솔직히 말했다. 남편은 내 진심에 귀를 기울이며 네 용기 덕분에 나도 더 성장할 것 같다. 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한편 나는 현실적으로 회사 업무와 창업 준비를 병행했다. 틈틈이 관련 강의를 듣고 모임에 참여해서 나와 비슷한 길을 걷는 여성 창업가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남편은 내가 바쁘고 피곤해 보일 때마다 집안일을 한 걸음 더 챙기거나 주말엔 따뜻한 밥상을 차려내게 응원과 위로를 건넸다. 가끔은 결혼이라는 안정적인 울타리와 사업 꿈이라는 불확실한 미래 사이에서 심하게 방황하기도 했다. 저녁에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가족을 더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하고 자책했다. 하지만 남편은 늘 같은 자리에 서서 네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내겐 자랑이야. 나는 널 믿고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맞이해도 후회 없이 함께하자. 라고 다시 다짐해줬다. 이런 신뢰와 동반자로서의 연대감은 단순히 말 몇 마디로 설명되지 않는다. 때로는 집안의 공기가 내게 무거워질 정도로 격렬한 논쟁이 이어지고 각자가 자기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멀찍이 떨어져 있기도 했다. 하지만 언제나 결국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눈빛, 그리고 작은 행동으로 화해했다. 서로의 방식과 속도를 존중하면서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조금씩 쌓아 올렸다. 남편의 신뢰와 나 자신의 용기는 내 미래 설계의 가장 큰 자산이었다. 나는 그 신뢰에 보답하려고 더 많이 공부하고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메워나갔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커질수록 오히려 더 열심히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남편 역시 내 계획을 단순히 응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닭의 위치, 상품 선택, 초기 운영 방식 등 디테일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나는 이 여정이 단순한 나의 꿈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확신을 더했다. 이 과정에서 느낀 가장 큰 성장 포인트는 바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불안해하며 함께 희망을 품는 것의 소중함이었다. 부부로서, 동료로서 우리는 점점 더 단단해졌고 서로를 향한 믿음과 의지가 하루하루 쌓였다. 이따금 힘든 일이 생겨도 남편의 미소와 다정한 말 한마디면 그 모든 피로가 눈 녹듯 녹아내렸다. 거창한 성공이나 눈에 띄는 결과보다 더 소중했던 것은 나와 남편이 함께 미래를 꿈꾸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 과정 그 자체였다. 나의 도전은 어쩌면 가족이라는 안정감을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정작 나와 남편은 서로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줬고 더 넓은 세계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지금의 나는 아직 여전히 미래를 다 알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때로는 만약 잘 안 되면 이라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지만 남편의 신뢰 그 자체가 내 내면을 깃든 등불처럼 나를 이끌어준다. 우리 부부는 생각이 다를 때 오히려 더 깊이 이야기하고 서로 비판하고 응원하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은 채 버텨낸다. 사소한 다툼과 크고 작은 실패를 겪으면서도 우리가 놓지 않은 것은 함께 가야 하는 이유였다. 내 꿈이 곧 가족의 꿈이 되고 남편의 믿음이 내 실천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는 더 깊은 신뢰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갔다. 아이가 생긴 후에도 남편은 내 경력 단절 우려와 육아에 대한 두려움을 천천히 헤쳐나가도록 곁에서 지지해줬다. 엄마와 아내, 그리고 한 사람의 꿈꾸는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남편은 네가 행복해야 우리 가족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해줬다. 이런 가족 안의 믿음, 서로의 미래에 대한 열린 대화, 그리고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고민하고 이겨내자는 작은 약속들이 내 삶을 한층 더 성장시켰다. 이 집 위에서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남편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도 나는 자신 있게 다시 한번 다짐한다. 지금처럼만
서로 믿고 함께 걸어가자. 시댁에서의 시선과 가족 내 도전.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나 역시 오랜 준비와 각오 끝에 시댁이라는 낯선 공동체 속으로 들어왔고 그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던 시선과 억울함, 때론 상처와 짜증이 뒤섞인 수많은 도전들을 맞이해야 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 오가는 은근한 뉘앙스, 별것 아닌 듯 던져지는 말 한마디,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오해와 섭섭함이 끊임없이 나를 시험했다. 가장 먼저 직면한 것은 내가 계약직이라는 사실에 대한 시댁 식구들의 미묘한 반응이었다. 현대사회라고 하지만 여전히 시부모님만큼은 안정적이고 꾸준한 직장을 중시하셨고 큰형님과 둘째 형님 역시 대기업이나 교직 등에 오래 근무해온 분들이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자주 옮겨 다니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은 듬직한 직장이 최고지. 라는 말을 은근히 내게 들려주곤 했다. 물론 시어머니는 항상 내 편에 서주셨지만 두 분 형님들은 언제나 나를 다른 사람으로 보는 시선을 숨기지 못했다. 이따금 회식 자리나 명절이 되면 그래도 계약직이면 시간 많아서 참 좋겠네요. 우리는 일하느라 바빠서 집안일도 쉽지 않은데요. 라며 돌려 말하곤 했다. 나에 대한 이런 시선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노골적으로 느껴졌던 계기는 남편이 이직을 고민하던 시점이었다. 남편이 내게 상담이라도 하면 형님들은 곧잘 요즘에는 와이프도 나서서 남편 말려야지. 집안 살림이 흔들리면 제일 고생하는 건 아이랑 며느리야. 라고 우회적으로 압박을 줬다. 남편 역시 내 고민을 잘 들어주려 노력했지만 오랜 전통과 경직된 사고방식이 남아있는 집안 분위기 앞에서 나의 가치관이나 미래에 대한 갈망을 자유롭게 펼치기가 쉽지 않았다. 더욱이 시가의 전통적인 문화에서는 특히 며느리의 태도와 말, 행동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관찰한다. 내가 근무 시간 외에 자기 개발을 하거나 주말에 잠시 친정 식구를 만나고 싶다고 말하면 둘째 형님은 아유, 지금은 가족이 먼저 아닌가요? 며느리는 본가보다 시댁이 우선이죠. 라고 농담 반 진담 반 쏘아붙였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점차 나 자신을 가족의 배 주죠. 부소풍처럼 느끼게 되고 한편으로는 반항심과 소외감이 뒤섞이기도 했다. 또 하나의 도전은 바로 집안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결정 과정이었다. 예를 들어 시댁의 주요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나에게 막내 며느리인데 이번엔 네가 일 좀 도맡으면 좋겠다. 형님네는 아이 학교 일로 바쁘니 네가 챙겨. 등 본의 아니게 책임과 부담이 전가됐다. 나는 가끔 이미 내 앞에 정해진 순서를 따르는 꼭두각시가 아닐까. 내 의사는 무엇이고 내 경계는 어디까지냐는 의문이 들 때가 많았다. 가족 내 소통 역시 만만치 않았다. 최근에는 부쩍 SNS 단체 대화방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자주 나누지만 내가 참여하면 묘하게 분위기가 가라앉거나 잠시 뜸해졌다가 내가 이야기를 줄이면 다시 시끄러워지는 것을 몇 번이나 체감했다. 명절 선물 문제, 아이 돌잔치, 가족 여행 일정 등을 정할 때도 대놓고 내게 의견을 묻기보단 이미 두 형님이 결정한 뒤 나중에 통보하는 식이었다. 물론 시어머니께서는 가족이라면 서로 좀 더 배려하고 이해해야 한다. 서운하면 말로 풀어라. 고 조언해 주시곤 했다. 하지만 가족이란 이름 아래 강요되는 암묵적 규범, 불문율, 심지어는 우리 집안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규칙이라는 명분 아래 서열화된 시스템에 나는 점점 숨이 막힐 때가 많았다. 특히 내가 직장과 집안 행사, 자녀 교육까지 모두 걸머지고 있을 때는 지치고 외로워 버티기 힘든 날도 있었다. 가끔 시누이가 사소한 오해를 빌미로 그래도 네가 우리 집에 와줘서 많이 든든하다는 말로 내 노고를 인정해줄 때도 있었지만 곧이어 이어지는 형님들의 뼈있는 농담이나 타인의 시기 섞인 시선은 내 자존감을 시험했다. 살림은 둘째치고 요즘은 워킹맘이 대세라지만 우리가 보기엔 그래도 며느리란 집안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말.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가족 전체를 생각해달라는 식의 부탁이 반복될수록
나는 내가 여기서 버팁 이유에 대해 계속해서 자문했다. 이런 가족 내 갈등과 도전은 단번에 풀리지 않았다. 한동안 나는 나 자신에게 계속 질문을 던졌다. 과연 정말 가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왜 늘 인정받기 위해 애써야 하지? 너무 바쁘게 살아 사랑도, 우정도, 일도 모두 중간만 하다 끝내고 말 것인가? 이런 회의감은 내 삶 전체를 가로질렀다. 가장 큰 압박이었던 것은 남편의 승진이나 아이의 학교 문제처럼 집안의 아젠다가 결정될 때마다 아내이자 엄마, 그리고 막내 며느리의 입장에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이었다. 가족 모임에서 의견을 내라치면 너무 잘난 척한다는 미묘한 분위기가 흐르고 침묵하면 생각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다. 내 역할은 네가 알아서 판단하고 부족하면 곧장 치가 난다는 것. 그것이 시댁이라는 집단을 오랫동안 지탱해온 불문율임을 깨달았다. 좀 더 솔직해지기로 마음먹고 한 번은 장문의 메시지로 속내를 털어놓은 적이 있었다. 저도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싶고 노력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한다. 부끄러운 일 만들지 않으려 늘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후 비교적 짤막한 답장이 돌아왔다. 알겠다. 앞으로는 서로 배려하자. 그러나 실상무언의 긴장감이나 함부로 넘어서지 말라는 선은 여전했다. 생활 전반에서 나를 괴롭혔던 것은 형님들과의 미묘한 경쟁 구도였다. 내가 무언가를 잘하면 곧바로 따라잡으려 하고 내가 실수라도 하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적했다. 우리 때는 저렇게 못했지. 넌 젊어서 그런가 봐. 혹은 내가 새로운 패션이나 생활 방식을 시도하면 이번엔 혼자 튀려는 거야? 집안 분위기에 조금 더 맞춰야 하지 않을까? 하는 식의 돌직구가 날아왔다. 그럴 때마다 나는 다시금 가족이라는 안전망 속에서도 나는 끊임없이 시험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만 했다. 특히 자녀 문제, 남편의 직장과 내 커리어 문제 등은 시댁 내 세대 차이와 사고방식의 벽을 더욱 두껍게 만들었다. 본가 쪽 행사와 시댁 쪽 일정이 겹칠 때마다 시집온 며느리는 당연히 시댁이 우선이라는 결론이 먼저 내려지고 내가 오히려 가족의 균형을 맞추려 했으면 눈치가 좀 없네. 서로 정해진 역할이 있는 거잖아. 나는 핀잔을 들어야 했다. 형님들과 동서, 시누이까지 모두가 모인 가족 행사 날이면 아무리 웃고 친근하게 굴어도 무의식 속 경쟁과 서열, 어색함이 사라지지 않았다. 남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강박, 잘못하면 두고두고 해자될까 두려운 내 위치, 그리고 누군가는 틈만 나면 내 자리를 평가한다는 예민함. 나는 점점 더 나 자신답게 행동하는 게 어렵게 느껴졌다. 이런 일상 속에서 내가 배운 것 중 하나는 바로 진실한 소통의 힘이었다. 처음에는 서운함도 많고 억울하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스려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 역시 서서히 시댁 식구들의 입장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됐다. 형님들이 그토록 나를 의식하고 때론 견제하는 것은 서로 다른 성장 배경과 기대, 그리고 막내라서 느낄 수밖에 없는 경계심 때로는 형님들과 맞서기도 하고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형님들의 조언을 경청하려고도 했다. 나도 작은 자리부터 차례로 책임을 다해가면서 점차 가족 내 신뢰와 위치를 얻어갔다. 산이 나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역시 위로가 됐다. 각자 자기 사정이 있고 자신만의 아픔과 한계를 품고 있다는 걸 이해하니 미묘한 신경전도 때로는 살아남으려는 본능이고 어쩌면 서로를 더 깊이 신뢰해 가기 위한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자 나는 점점 내 말을 솔직하게 건네고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은 정확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가족 안에서 내 편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 그럴 땐 친구나 친정 식구에게 하소연도 하면서 나의 기반을 다시 세우고 다시 시댁에 돌아와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도 점점 성숙해졌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지, 어떻게 내 자존감과 가족을 동시에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하는 힘이 자랐다. 이러한 시간이 쌓여 나도 가족의 진짜 일원으로서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과 결국 나 자신을 지키려는 의지를 모두 품을 줄 알게 됐다. 가족 내의 도전과 시선, 각종 압박감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제는 훨씬 더 단단하게, 때로는 유연하게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 이제는 시댁의 어떤 말이나 행동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처음엔 의욕을 잃고 주눅들었던 내가 점차 내 목소리를 내며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느낀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이자 아내, 엄마로서, 한편으론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가족 문화를 이끌어가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물론 가족 내의 경쟁과 오해, 때로는 서툰 격려가 반복되는 것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매번 새로운 배움과 인내, 그리고 자기 주장 사이에서 갈등하며 성장한다. 형님들과의 관계도 점차 더 깊어지고 작지만 진심 어린 교감이 생겨났다. 가끔은 예전처럼 서운해지기도 하고 때론 답답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본가로 짧게 전화해 부모님의 목소리를 듣거나 남편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다시 내 감정의 균형을 되찾는다. 변화는 아주 느리고 가족 사이의 진짜 화해와 신뢰는 여러 해에 걸쳐 하나씩 쌓인다. 이제 나는 기대 없이 묵묵히 나의 자리에서 내 몫의 삶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 시댁의 누군가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되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이것이야말로 가족이 준 진정한 근본이 아닐까 생각한다. 내게 준 상처, 질투, 불평, 그리고 드문드문 찾아오는 따뜻한 말 한마디까지 모든 게 합쳐져 지금의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집안 식구들도 내 진심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아직 완벽한 가족은 아니지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힘이 돼주려 애쓰는 모습 속에서 나는 오히려 삶의 희망을 다시 발견한다. 가족 안의 도전과 비방, 모든 시련이 지나가고 나면 결국 남는 건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결국 자신을 긍정하고 사랑하는 용기였다. 시부모님 돌봄 책임 분담의 갈등과 진정한 가족의 의미. 한국에서 결혼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시부모님 돌봄에 대한 책임 분담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특히 나처럼 며느리로서 한 가정에 들어와 오랜 시간 시부모님과 함께하며 여러 가지 역할을 맡게 된 경우 단순히 집안일에만 국한되지 않고 아플 때 곁을 지키거나 힘든 시기에 정서적 지원에까지 책임이 확대된다. 하지만 그 책임이 과연 얼마나 공평하게 분배되고 동서들 사이에서 어떤 미묘한 갈등과 오해가 오고 가는지는 겪어본 사람만이 진하게 체감할 수 있는 현실이다. 내가 직접 경험한 시부모님 돌봄의 분담은 표면적으로는 공정성을 강조하지만 내면에는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기대, 무의식적인 역할 강요, 그리고 때로는 실망과 인정 갈구가 엉켜 있다. 특별히 시어머니가 병환으로 병원과 집을 오가야 했던 시기가 내겐 인생의 또 한 번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가족 내 존재감을 재정립하는 계기였다. 시어머니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시아버지와 시누이들, 그리고 우리 새며느리가 돌아가며 주말이나 공휴일,
명절마다 번갈아 가며 간병을 하기로 이야기했다. 하지만 실제 시간표와 상황을 놓고 논의하자마자 금방 크고 작은 갈등이 드러났다. 두 언니들은 각각 직장이 바쁘다, 집안에 초등학생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근무 시간 및 가족 돌봄을 우선하겠다며 주말 간병까지는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사회적으로도 아직 비정규직인 나에게는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선입견이 단단히 박혀 있었던 것 같다. 평소 친근하게 대하던 두 동서는 정작 이런 중요한 결정 앞에선 무의식적으로 그래도 나는 회사 일이 덜 빡빡하잖아. 주말이나 밤 시간은 조금 더 조정되겠지? 나는 말을 당연하게 꺼냈다. 나의 상황이나 개인 일정은 부차적인 문제로 밀려났고 오히려 남편 쪽 친척들이 역시 계약직 면허 나는 알 수 없는 서운함과 소외감을 가슴 깊이 삼켜야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 역시 내 몫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표면적으로는 가족이 함께 해야 한다는 원칙에 모두 동의하지만 실제로는 사정이 가장 어려워 보이는 쪽 혹은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 조용히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것이 한국 가족 문화의 오래된 그림자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물론 시댁 어르신들도 처음에는 각자 사정껏 감당하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간병의 중심은 점차 나에게 몰렸다. 주말에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서 시어머니가 계신 병원이나 시댁집으로 향했다. 혼자 집안일과 방문 자리를 하루 종일 챙기면 내주 체력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점점 지쳐갔다. 간혹 남편이 오늘은 언니네 가족이 오겠지? 하고 기대어 얘기했지만 대부분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급한 회의가 생겨서 나는 메시지 한 줄이면 또다시 나와 남편이 시어머니 곁을 지켰다. 어쩌다 언니들이 온다고 해도 함께 시간을 나누기보다는 식사나 선물을 주고 서둘러 가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정말 간절할 땐 형제 중 막내지만 네가 엄마 성격을 잘 아니까 너만은 꼭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나는 애정 섞인 부탁조차 순간 나에겐 버거운 짐으로 느껴졌다. 이런 반복 속에서 나는 자연스레 불만이 쌓이게 되었다. 때론 남편에게도 털어놓았지만 남자들 사회에서의 효자 프레임은 결국 다들 자기 사정이 있겠지. 네가 마음을 더 넓게 갖는 게 어때? 라는 식의 반응으로 귀결되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내가 이 집안에서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 정말 내 의무인가? 아니면 단순히 타협과 인내만이 가족을 지키는 방법인가? 이런 질문들이 매주 일요일 밤이면 머리맡에 맴돌았다. 그러나 시어머니와 실제로 시간을 보내며 나도 모르게 마음이 달라지고 있었다. 병상에서 힘들어하시던 시어머니께서 네 덕분에 오늘은 덜 쓸쓸하다며 의지하거나 직접 끓여드린 죽 한 그릇에 미소를 지으실 때마다 나는 스스로도 놀라울 만큼 위로를 받았다. 사소한 대화, 예전 가족 얘기, 젊은 시절의 좌절과 엄마라는 이름에 깃든 희생까지 시어머니가 하나씩 풀어놓는 진심에 나 역시 짙은 연민과 존경을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시어머니는 내가 힘들거나 티를 내는 순간에도 다정한 눈빛으로 너 아니었으면 내가 얼마나 외로웠겠니? 라며 손을 꼭 잡아주셨다. 이런 물리적, 정서적 접점이 늘어날수록 언니들 및 가족 간의 동상이몽도 점차 옅어져 가는 듯했다. 힘겹고 외로워 보였던 간병의 시간이 어느 순간 나와 시어머니를 진짜 가족으로 이어주는 따뜻한 매개가 되어주고 있었다. 간호 중간중간 시어머니께서 소소한 조언도 잊지 않으셨다. 가족 내에서 살아가는 지혜, 힘들 때 너무 자책하지 말 것, 며느리로서 혼자 책임을 다하려 하지 말 것,
그리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마음가짐 등 매번 함께 보낸 단 몇 시간에도 나는 오히려 인생의 또 다른 가치를 배우곤 했다. 그런 순간마다 속상함, 원망, 억울함이 무색하게 느껴졌고 그 자리가 점차 소중한 성장의 공간으로 변하는 기분마저 들었다. 반면 시어머니의 간병을 계속 홀로 책임지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엔 씁쓸함이 남았다. 동서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형식적인 카톡 위로, 바쁘단 이유로 미루는 방문. 처음엔 참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과연 이건 내 몫이 맞을까 하는 회의가 깊어졌다. 인간적인 허탈함을 느낀 날에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런 구조가 계속되면 나도 무너질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남편 역시 내 처지를 이해하고자 노력했으나 가족 내 미묘한 역학에 쉽게 개입하지 못했다. 결국 나는 스스로 내 감정을 다잡으며 지금 이 시간 어머님과 나만의 인연에도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자기 암시로 버텨냈다. 그렇게 3년이라는 길고도 짧은 시간이 흘렀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고 나 역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간병의 지루함과 피로 그리고 마음속의 불공평함이 뒤섞여 여러 번 혼자 울기도 했다. 그러나 마지막 남은 가족의 시간, 누군가에게는 짐이고 누군가에게는 사명이며 또 내게는 큰 인생의 의미였던 시기가 조용히 끝을 향해 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 그 누구보다 먼저 곁을 지킨 건 다름 아닌 나였다. 오랜 간병 끝에 스스로도 지쳤지만 어머님 품에서 마지막 인사를 전하며 그동안의 억울함과 외로움, 원망이 서서히 누그러지는 걸 느꼈다. 언니들이 병실을 찾아와 정말 고생 많았다. 우리도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해 미안해. 라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한 건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한참 뒤였다. 그제서야 서로 미뤄왔던 마음속 응어리와 미안함이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미처 전하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마지막 진심은 장례식이 끝난 뒤 내 손에 전해진 한 통의 편지와 통장 한 권이었다. 어머님은 유언처럼 남긴 편지에 이 돈은 너를 위해 남긴 것이니 내가 하고 앞날을 항상 응원한다고 적으셨다. 나는 숨길 수 없이 울음을 터뜨렸고 힘들었지만 지난 간병의 시간이 내게 크나큰 자부심과 가족의 진짜 의미를 남겨주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이 경험은 나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했던 돌봄이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나는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 사이의 의리와 신뢰,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았다. 물론 동서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진 않았다. 여전히 가끔 지나가는 시선이나 반복되는 일상에서는 습관처럼 책임의 무게가 내게 기울 때도 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원망하거나 늘 비교의식에 괴로워하지 않는다. 가족이란 결국 누가 더 많이 희생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고 각자 인생의 위치와 몫을 존중하는 연습을 시작하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내 인생의 한 시기를 오롯이 시어머니와 함께하며 새로운 가족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을 배운 날들이 나에겐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이 되었다. 지금 이 순간을 돌아보면 나는 시부모님 간병이라는 현실적이고 무거운 역할을 통해 억울함에서 성장과 포용, 그리고 따뜻한 유대감으로의 변화를 경험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싶다. 분명 쉽지 않았고 때로는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못한 채 혼자서 오랫동안 눈물을 삼켜야 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내 다음 세대 혹은 미래의 가족들에겐 이런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덜해지길. 진정한 공동체란 각자의 상황과 감정을 충분히 대화하고 나누며 진심 어린 연대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언젠가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의 인생에서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사람이 되고자 천천히 그리고 용기를 내어 내 몫의 삶을 걸어가고 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과 이별의 의미. 세월이 흘러 나는 시어머니 곁에서의 3년을 보냈다. 그 시간은 결코 길지 않았지만 매 순간이 잊을 수 없는 감정과 이야기로 가득했다. 하루하루를 나누며 시어머니와 나는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불편했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내가 가진 선입견과 두려움도 서서히 녹아들었다. 시어머니는 늘 엄격하고 절제된 분이었지만 저녁 정원에서 조용히 차를 나누던 모습은 부드럽고 따스했다. 몸이 점점 약해지신 시어머니는 주중엔 병원에 가는 날이 많아졌고 그럴 때마다 내가 곁에 있었다. 마지막 겨울, 눈이 내리던 오후에 시어머니는 소리 없이 침대에 누워 계셨다. 그날 나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이별의 순간을 직감했다. 병색이 완연한 시간, 손을 잡고 곁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어머니는 삶에 대한 미련보다도 남겨질 가족에 대한 걱정이 더 크신 분이었다. 나는 그런 시어머니를 위해 매번 밝은 미소와 소소한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어드리곤 했다. 마지막에 시어머니는 얕은 숨을 내쉬며 내 손을 꼭 잡았다. 너에게 맡기고 싶은 일이 있구나.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말없이 흐르는 눈물 속에서 시어머니는 작은 서랍을 가리켰다.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모은 통장과 부족하지만 소중한 손편지 한 장이 있었다. 오랜 침묵 끝에 시어머니께서 마지막 편지를 읽어달라고 부탁하셨다. 편지를 펼치니 또박또박 적힌 글씨가 보였다. 네가 가족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 내가 다 지켜보았다. 세상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고생이 더 많단다. 내가 그 누구보다 꿋꿋하게 버틴 시간에 내가 보상할 수는 없지만 진정한 용기는 남의 비난과 편견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란다. 내가 남긴 작은 돈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한다. 다만 너 자신의 꿈을 반드시 마주하고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길 바란다. 이 선택은 온전히 네 몫이야. 사랑하고 고맙다. 내가 글씨를 따라 읽는 동안 시어머니는 작은 미소만 지었다. 그날 내 방에 돌아와 오열했다.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몸과 마음이 지친 시간, 시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는 내 인생의 새로운 빛이 되어줬다.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은 그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나에게는 전 재산이었다. 고생했다는 인정, 그리고 원하는 인생을 살아볼 자격, 그것만으로도 지난 세월의 무게를 지울 만큼 따뜻했다. 며칠 뒤 빈소에서 많은 이들이 추모하러 왔다. 시어머니의 장례식에는 시동생, 시누이, 그리고 멀찍이 있던 남편의 친구들까지 모였다. 나와 남편은 모든 절차를 차분히 마무리했다. 장례가 끝난 뒤 나는 시어머니의 유언을 가족들에게 조심스레 전했다. 모두가 숨죽인 채 내 얘기를 듣고 마지막에는 어색한 침묵이 안았다. 매일 아침이면 횡한 부엌이 낯설게 느껴졌고 식사 때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던 반찬을 하나둘 만들게 되었다. 그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 나는 종종 유언장을 꺼내어 읽었다.
시어머니에게 받은 격려와 사랑은 내가 감당해야 했던 외로움, 차별, 그리고 실패의 쓴맛까지도 어루만져줬다. 나는 마침내 주저함을 버리고 시어머니가 남긴 돈으로 오래 꿈꿔왔던 작은 공방을 열었다. 처음엔 두려움이 앞섰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손편지를 읽을 때마다 다시 용기를 냈다. 처음 몇 달간은 쉽지 않았다. 사업은 생각만큼 순탄하지 않았고 가족들도 걱정을 내비쳤다. 특히 시누이들은 한동안 곁을 돌렸다. 그럴 때마다 나는 시어머니라면 뭐라고 말했을까 생각했다. 나는 혼자서도 의연하게 앞을 바라봤고 주변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점차 내 작품이 인정을 받고 손님이 하나둘 찾게 되자 나 자신도 달라진 걸 느꼈다. 시어머니의 선물은 단지 돈이 아니라 나를 믿으라는 믿음이었다. 어느 날 평소 잘 어울리지 않던 시동생이 찾아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게 말했다. 형수, 엄마가 마지막에 당신만 찾으신 게 솔직히 좀 서운했었어. 그런데 요즘 형수를 보면서 내가 진짜 이 가족이 뭔지, 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새삼 깨닫게 돼.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나도 울컥해졌다. 이별은 또 다른 시작이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닌 서로의 고통과 꿈을 나누며 쌓이는 진심임을 나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로 다시 배웠다. 몇 년이 지난 뒤 나의 작은 공방은 동네에서 손꼽히는 공간이 되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는 쇼윈도 한켠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다. 방문하는 이들에게 나는 종종 이 편지의 의미를 나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힌다. 모두가 겪는 삶의 이별,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또 다른 소중한 만남과 배움을 떠올린다. 나 역시 시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끼지만 이제는 그 부재가 아프지 않다. 사랑과 인정을 받은 기억이 내 안에서 따스하게 살아 꿈꿀 힘을 주기 때문이다. 며느리로 한 인간으로 살아오며 배운 것은 결국 진심은 통한다는 사실이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은 금전보다 더 깊은 용기와 신뢰, 그리고 가족이라는 울타리의 새로운 의미였다. 이별의 순간은 슬펐지만 그로 인해 내 인생은 이전보다 훨씬 넓고 깊어졌다. 매년 시어머니의 기일이면 나는 가족들과 조촐한 상을 차린다. 각자의 방식으로 그분을 추억하고 조금씩 더 가족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한다. 이제 나는 두려움이나 슬픔이 아닌 감사와 사랑의 언어로 시어머니를 기억한다. 그 따스한 마음이 아직도 내 삶의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이다. 성공에 다가서다. 운명을 뒤집는 순간. 처음부터 나는 평범함이나 안정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물론 결혼 초기에 시댁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내와 노력을 쏟았는지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남편은 변함없는 응원군이었지만 현실의 파도는 한 번씩 나를 깊은 곳까지 끌고 들어가곤 했다. 엄마의 마지막 선물과 이별의 아픔, 가족 내에서의 인정투쟁, 그리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당연시되는 희생까지. 나의 성공은 사실 아주 작은 몸부림에서 비롯되었고 그 시작은 자기 신뢰였다. 나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편지와 용기를 가슴 깊이 새겼다. 그분의 유산이 엄청난 부는 아니었지만 내게는 새로운 인생의 씨앗이었다. 매일 새벽이면 침대맡에서 생각했다. 오늘은 어제보다 2걸음 더 나아가자. 처음엔 작은 계획표를 세웠다. 하고 싶던 일과 배워야 할 것, 만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까지. 무엇보다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에는 한계가 없다는 믿음을 나 자신에게 매일 주입했다. 이 삶이 내 것임을, 남의 잣대에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을 얻는 데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했다. 외로움에 무너질 때마다
나는 시어머니의 손편지를 다시 읽고 다짐했다. 내 꿈 앞에 주저앉지 말 것.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자기 개발이었다.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밤늦게까지 독서와 강의를 반복했다. 한국어 발음이 서툴렀지만 동네 문화센터에서 주부들과 어울려 소통은 늘렸다. 어느 날 혼자 조용히 카페 구석에서 쌓인 메모들로 사업 아이템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큰 돈이 없어도 성실함과 창의력만 있으면 언젠가 기회가 온다고 믿었다. 남편은 밤마다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었다. 그의 한마디가 하루 종일 지친 내 마음을 녹였고 나는 점점 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공방 창업은 내 인생 최대의 도전이었다. 처음엔 집 한 켠에 작은 테이블을 두고 소박한 수공예품부터 꾸미기 시작했다. 이웃들에게 직접 제작한 팔찌와 귀걸이, 목걸이를 선보였고 가격을 최대한 낮춰 입소문을 샀다. SNS 계정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작품을 소개했고 공방 이름도 직접 한글과 베트남어로 지었다. 어느 날 동네 방송국 PD가 내 가게에 우연히 방문해 프로그램에 출연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꿈인가 싶었다. 손님이 한꺼번에 몰렸고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 시댁 식구들도 그제야 내 공방을 찾아와 축하를 건넸다. 시누이들은 깜짝 놀랐고 네가 이런 걸 할 줄 몰랐다며 응원하는 눈빛이 진심이었다. 그 순간 내 자리와 가치를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성공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첫 방송 후에는 무명의 스트레스도 따라왔다. 주문량에 맞춰 밤을 꼬박 새워 제작해야 했고 시간과 체력의 한계를 절감했다. 한때는 머릿속이 텅 비고 누구와도 마주치고 싶지 않을 만큼 지치기도 했다. 집안에서는 사업보다 애나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잔소리가 여전했다. 몇 번이고 일을 그만둘까 고민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손편지를 읽었다. 매 순간 시어머니의 위로와 남편의 격려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실패가 무섭지 않다는 것을,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힘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공방의 성장과 함께 내 능력에 대한 시선도 변했다. 이웃들은 내게 레진 공예, 손뜨개,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에 관해 문의하기 시작했다. 나는 동네 초등학교와 복지관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체험 수업도 진행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과 어머니들의 감사 인사에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SNS에서 나를 팔로우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대형 브랜드에서 콜라보 요청도 들어왔다. 어느새 내 공방은 홍대 일대에서 소문난 곳이 되었고 길게 줄지어 선 고객들을 보며 진짜 해냈구나. 나는 감격이 북받쳤다. 또한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본 남편의 자부심도 남달라졌다. 우리 아내가 제일 멋있어 라는 말을 대중 앞에서 자신 있게 내뱉는 그를 보니 나는 결혼 초 힘겨웠던 순간들이 오히려 감사했다. 시동생, 시누이, 심지어 시아버지까지 공방 오픈 기념 모임에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나는 가족들에게 따뜻한 인정을 느꼈다. 그날 밤 남편은 이제야 엄마의 그 편지가 진짜 의미를 가진 것 같다고 조용히 말했다. 내가 겪은 성공은 돈이나 명예의 문제가 아니었다.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 꿈을 이루겠다는 용기, 그리고 가족들과 공존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과정이었다. 물론 지금도 두려움과 시련은 찾아온다. 하지만 나는 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스스로를 사랑하고 한 걸음씩 전진한다면
반드시 새 길이 가기 가치란 것이 단순히 사회적 지위나 타인의 평가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처음 결혼했을 때 나는 스스로를 그저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 어머니라는 틀 안에 가뒀다. 시댁에서의 역할, 가족의 기대, 그리고 사회적 시선 속에서 진짜 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두렵고 낯설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이별, 뜻밖의 선물, 그리고 공방 창업과 성장의 여정은 나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내가 직접 만든 브랜드가 점점 성장하고 소문이 동네를 넘어 다른 도시에도 퍼져나가면서 어느새 나는 이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느꼈다. 수많은 고객들이 내 공방에 찾았고 하나둘 이끄는 직원들도 생겼다. 과거 며느리답게 여자답게 마땅히 해야 하는 일에만 매달렸던 내가 어느새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라곤 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마냥 순탄했던 건 아니다. 한때 나는 성공이라는 단어조차 남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나에겐 특별한 재능이나 부유한 배경, 흔히 말하는 키워줄 인맥도 없었다. 오로지 믿을 건 매일매일 스스로를 설득시키는 용기와 쓰라린 실패를 견디는 끈기,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뿐이었다. 때로는 밤늦게 공방 불을 끄면서 고요한 정막 속에서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다. 나는 정말 이 길이 맞을까? 만약 실패하면 모두가 비웃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시어머니가 남겨준 손편지를 꺼내어 다시금 자신을 붙들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과거의 상처와 컴플렉스를 오히려 내 삶의 자산으로 여길 수 있게 되었다. 시댁에서 받았던 차별, 사회가 따랐던 고정관념, 주부라는 이름에 대한 편견들은 내게 더 큰 용기와 연단을 안겨주었다. 실패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임을, 남의 시선에 휘둘리기보다 스스로의 길을 걸을 때 삶이 진짜 빛난다는 믿음이 내 안에 싹 떴다. 나를 위한 선택, 그리고 그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려는 태도에 가족들도 조금씩 변해갔다. 남편은 어느 날 내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누구보다 용기 있어. 나는 그 용기에 매일 감탄해. 그의 말에 처음 눈물이 났다. 예전엔 남편의 인정보다 시댁 식구들의 시선을 더 신경 썼다. 하지만 점점 내 곁에 있는 진짜 가족, 내 마음을 응원해주는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다. 시누이들은 한참을 멀리했지만 어느 날부터 조용히 공방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다양한 연령의 여성들이 내 이야기에 공감하며 찾아왔고 나는 진짜 그들에게 늘 말했다. 진짜 가치는 남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예요. 어느덧 내 삶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다. 사소한 실패에 좌절하지 않는 단단함, 남들과 달라도 괜찮다는 자신감, 가족과의 갈등 앞에서도 평화롭게 대화를 시도하는 인내를 배웠다. 가장 값진 건 나 자신에게 늘 따뜻한 말을 건네는 습관이었다. 불안하고 외로울 때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조용히 속삭였다. 이만하면 잘 살아온 거야. 괜찮아. 다시 시작해도 돼. 작은 응원 한마디가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고 어둡던 길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 내 성장 뒤엔 결코 홀로 서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편지, 남편의 응원, 아이들의 순수한 사랑, 친구들과 직원들, 그 모든 관계가 나를 지탱하는 커다란 버팀목이 되었다. 과거엔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다면 이젠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더욱 강해졌다. 사업이 성장하면서 리더로서의 책임감도 함께 커졌다. 작은 실수에도 남 탓하지 않고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해결하려 애썼다. 직원들과 주마다 회의를 하면서 나는 실패는 무섭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걸 통해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가예요. 라고 누누이 강조했다. 나의 변화는 가족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시아버지는 처음엔 내 사업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공방이 언론에 소개되고 동네에서 유명해지면서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분이 되었다. 시동생과 시누이들도 내 곁에서 힘들 때 기댈 수 있다고 말하며 숨겨왔던 속마음을 하나둘 꺼내놓았다. 우리는 비로소 가족의 울타리에서 서로를 지키는 든든한 존재로 거듭났다. 무엇보다 나는 이제 남의 기준으로 행복을 정의하지 않는다. 오래전 남들보다 뒤처진 듯해 조급했던 날들을 돌아보면 미소가 절로 지어진다. 그땐 왜 그렇게 타인의 평가에 조급했을까? 지금 내 곁에는 내 가치를 믿어주는 이들이 있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나는 어떤 순간에도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믿음이 커지자 세상이 달라 보였다. 칭찬 한마디에 기뻐하던 예전의 내가 아닌 스스로의 노력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스스로를 축하하는 새로운 내가 있다.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과 함께 나누는 조그만 웃음, 아이와 함께 걷는 초가을 길, 남편이 챙겨주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이 모든 순간이 나의 아름다운 증명임을 느꼈다. 드디어 나는 내 마음을 잘 질문을 던진다. 나는 정말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내 선택에 만족하는가? 두려움이나 남의 시선, 과거의 실수로 주저앉지 않고 조금씩 앞으로 성큼성큼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가? 그 답은 매 순간 새롭지만 나는 나와의 약속을 지키려 애쓴다. 앞으로도 실패와 성장, 만남과 이별이 반복될 것이다. 그러나 자기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멈추지 않는 한 매일매일이 새롭고 빛난다. 자기 가치란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온전히 나로 살아가는 시간,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용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며 쌓아가는 기억이야말로 진짜 내 삶의 의미이자 가치다. 나는 오늘도 스스로를 응원하며 사랑하며 한 번뿐인 인생을 당당하게 걸어간다.